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급하던 아파트가 2022년엔 40만 가구 정도였는데요. 25년, 올해에는 15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동산 PF 부실, 공사비 급등, 인건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등. 사실 올해는 건설사에게 역대급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국내 빅5 건설사이지만 재무제표 숫자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제반 환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이게 건설사 힘들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건설사 상황 안 좋은 건 2023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매출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24년도에 1조 2,2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었냐면 2001년 이후 23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네요. 23년 전이면요. 당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였고요. 월드컵 첫 승하기도 전일 정도로 오래 전입니다. 근데 월드컵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만큼 현대건설의 영업손실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GS건설은 이와 정확히 반대예요.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두 회사 재무제표 성적이 이제 서로 반대라니 좀 신기한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은 상황인 거예요? 주가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대건설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도 현대건설이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단순히 보면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영업손실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났을까를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현대건설과 GS건설 두 회사를 재보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한민국의 빅5 건설사 중에 두 곳이죠. 현대건설은 토목건축과 건축공사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해서 1947년 현대토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의 숙소를 지으면서 세를 확장했고요. 이후 한강 인도교,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새만금 간척지, 고리 원자력 발전소 등 굵직굵직한 이제 건설들을 해왔습니다. 또 1965년에는 대한민국 건설업 최초로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개발 역사의 산 증인 같은 회사인 거죠.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거 경부고속도로랑 새만금 이것도 현대건설이셨군요. GS건설은 현대건설처럼 대한민국 설립 초기부터 지어진 회사는 아니라서 경부고속도로급의 네임드한 아웃풋은 없습니다.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정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쌍둥이 빌딩. 2000년대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가 좀 성장을 했고 플랜트 사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건설 회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건설사가 이제 아파트 외에도 플랜트나 뭐 인프라 건설도 많이 하니까요. 당연히 건설사니까 흔히 생각하는 뭐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걸 짓는 건축, 주택 사업도 있고 또 각종 발전소, 뭐 아니면 해양시설 같은 플랜트 사업도 꽤나 뭐 크게 하죠. 여기에 터널이나 도로 등을 짓는 뭐 토목이나 SOC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중도 비슷해요. 건설주택에서 전체 매출의 60에서 7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뭐 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연결회사 기준으로 아파트, 오피스, 뭐 상업시설, 공공건축물 등을 짓는 건축주택 부문이 전체 매출의 66.5%, 약 22조 원 정도를 벌었고요. 또 석유와 가스 정유 설비, 뭐 원전이나 에너지 설비 등을 짓는 플랜트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20.7% 정도로 여기에서도 한 7조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플랜트는 다른 사업 영역과 조금 다르게 국내보다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뭐 한국은 에너지 강국은 아니니까 당연히 플랜트와 관련된 매출처는 해외에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토목에서 전체 매출의 8.4%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GS건설은 건축주택 분야가 총 매출에서 74%, 플랜트나 신사업 분야가 14%, 그리고 인프라 분야가 9%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뭐 건축이나 주택 분야의 비중이 다소 높고 대신 플랜트 쪽의 비중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중 차이는 그렇게 있고, 그러면 두 회사 매출 차이는 좀 어떤가요? 연결 실적 기준으로는 규모 차이가 한 2.5배 정도가 납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2.67조 원, GS는 12.8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모회사라서 연결 실적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결 매출만 14.7조 원입니다. 현대건설의 별도 매출이 16.7조 원이니까 현대건설 연결 매출의 대부분은 이 두 회사의 실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현대건설의 연결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18% 증가했는데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과거 2%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3.87%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손실이 1.26조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현대건설의 2024년 매출은 23년 대비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24년 기준 연결 매출액은 32.67조 원이었는데 23년 29.65조 원 대비 10%가량의 증가를 했죠. 또 24년 3분기 말만 해도 현대건설은 5,1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24년 4분기에 급격한 손실을 인식을 하면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해요. 24년 4분기인 3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반면 GS건설의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4.26% 역성장을 했는데 현대건설과 달리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죠. 영업이익률이 2.2%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매출이 성장했는데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이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현대건설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빅베스 때문입니다. 빅베스, 직역하면 큰 목욕통. 베스. 베스, 제가 발음이 안 좋았죠. 베스. 베스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크게 하향시켜서 미래에는 이익이 되려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마치 이제 U자 형태의 목욕통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크게 한번 씻어낸다, 큰 목욕 한번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수주산업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회계 기법인데 회계 추정을 보수적으로 해서 예상되는 부실 요소들을 한 번의 손실로 반영을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기법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인식하지 않았던 손실들을 아주 크게 반영을 하게 돼요. 빅베스는 주로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점에 단행이 되곤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임 대표 시절에 생겨났던 묵은 때들을 미리 벗겨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임 대표 시절에 생겨났던 부실 요인들이 나의 임기 중에 현실화가 되면 되려 내 임기 내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닌데 그 전 임기 때문인 건데, 그죠? 그렇죠. 건설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25년도 초에 이한우 대표가 새롭게 취임을 했고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도 이에 발맞춰 대표이사가 교체됐죠. 결국 현대건설과 그 자회사는 25년도 새로운 경영진 취임에 맞춰 24년도 실적에 빅베스를 단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타 건설사와 아예 다른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빅베스라는 게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나타납니다. 네. 손익계산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24년도 3분기 누적손익이랑 24년도 전체 누적손익을 비교해 봤거든요. 그럼 그 차익만큼이 24년도 4분기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실적일 거예요. 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볼게요. 매출액이 25.4조 원, 매출총이익은 1.2조 원, 영업이익은 5,100억 원이었어요. 근데 4분기 3개월 동안에 매출액이 7.2조가 발생한 반면에 매출원가는 이를 넘어서는 8.6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덕분에 3분기까지 발생한 매출총이익 1.2조를 다 까먹고 1년 누적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169억 원으로 턴오버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 5천억 원에서 1.77조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1.26조가 됐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 손실이 인식된 건 정상적인 사업 흐름이라기보다는 빅베스의 효과로 봐야 하는 거죠. 이번엔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아래 표는 재무제표에서 부채 부분만 발췌한 건데요. 초과청구공사와 유동성 충당 부채를 좀 유심히 봐주시겠어요? 네. 두 계정의 급격한 상승이 보이는데 빅베스와 직접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계정들이거든요. 24년 4분기 동안에만 초과청구공사가 1.17조가 늘어나고요. 충당부채가 4,1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또 충당부채 증가액 중 약 3,800억 원은 공사손실 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확인이 됩니다. 충당부채 증가액 대부분이 공사손실 충당부채 증가분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 초과청구공사와 공사손실 충당부채라는 부채 항목은 빅베스를 할 때 크게 증가하게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은 소위 말하는 회계상의 추정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빅베스라는 게 분식회계 이쪽인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추정을 보수적으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추정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진다는 게 과연 신뢰성 있는 정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죠. 다만 건설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수한 회계 처리 방식을 고려하면 가능은 합니다. 건설업의 특수성? 그러면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인 거죠? 먼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추정이 들어갑니다. 건설공사와 같이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행되는 용역은 진행률을 측정을 해서 매출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률을 산정해도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추정되는 총 계약원가 대비 현재 결산기 말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의 비율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률은 추정되는 총 계약원가 분의 누적 발생 원가인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총 예상 원가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예상 원가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원가가 1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원가가 1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면 작년 진행률 계산할 때 분모는 100억이었는데 올해 진행률 계산할 때 분모는 110이 됩니다. 올해는 사정이 달라지는 거군요. 계산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질 수가 있어요. 아래 가져온 사례가 현대건설의 과거 사례 중에 뭐 하나인데 카타르 국립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이런 게 처음에 예상했던 원가가 늘어나다 못해서 나중에는 원가가 이제 수주액의 2배 이상을 넘어선 받기로 한 돈보다 들어가는 원가가 2배 이상 커진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가 상승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공사 초기에 뭐 현장 차수벽 중에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해수가 유입되기도 하고 또 협력사들이 어려도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발주처는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을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억가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원가 상승의 요인이었던 거죠. 최초의 추정치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현장이었고요. 근데 만약 내가 대표로 지금 막 취임을 했는데 이런 현장이 보이잖아요. 저 같아도 추정 변경 제대로 하라고 시킵니다. 지금까지 설계 변경하고 추가 원가 들어가는 걸 봤으면 일련의 사태 때문에 나중에도 원가 상승 될 게 불보듯 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추정되는 총 원가를 높여야 합니다. 추정 원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면 진행률 산정식의 분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취임하기 전에 진행률은 낮아질 테니까 이익을 덜 잡게 될 거고, 그럼 내 임기 중에 진행률은 되려 늘어나겠죠. 총 수주액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수익을 어느 기간에 인식할지만 이제 진행률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결국 내 임기 중에 매출 인식액이 더 크게 잡히는 요인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거일 수도 있고요. 앞서서 재무제표에서 살펴본 초과 청구 공사가 뭐냐면요, 수주 산업의 매출액은 총 수주액의 총 공사 진행률을 곱한 금액만큼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건 회계상의 개념이고요. 계약서상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청구 금액은 회계상 진행 매출 인식액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회계상의 매출액보다 건설사가 청구한 돈이 더 크게 되면 초과 청구 공사라는 부채 계정이 나오게 돼요. 쉽게 말해서 공사 진행률에 비해 많이 청구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4년도 4분기에 초과 청구 공사가 1조 원이 넘게 늘었다는 건 총 예정 원가가 상승하면서 진행률은 하락했다는 뜻이고 이익은 떨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앞서 살펴본 건 진행률과 관련된 거고, 여기에 더해서 공사손실 충당금의 회계 처리도 살펴봐야 돼요. 공사손실 충당금은 더 보수적인 개념인데요. 카타르 박물관처럼 적자 나는 사업장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더라도 적자가 예상되는 그 시점에 적자 예상액을 전체를 충당부채로 미리 잡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사손실 충당금 개정인 거예요. 24년도 3분기 말만 해도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328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4년도 말 기준으로는 이게 4,100억 원으로 상승을 하죠. 4분기에 적자 예상액을 3,800억 원까지 대폭 늘렸다는 추론이 가능한 거고, 이 손실액들은 모두 영업비용에 반영이 됩니다. 이 추정의 변경은 아무래도 이게 건축 주택 분야에서 제일 크게 발생을 했겠죠? 거기가 매출이 가장 크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놀랍게도 주요 사업 분야인 건축주택 분야가 아니라 플랜트 분야에서 절대금액상으로도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 중에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공사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자프라 가스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계약원가 추정의 변동의 주요 사유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발주처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공사 기간에 공기 연장이 좀 필요했다고 하고요. 또 공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합작공사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뭐 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을 연결회사가 뭐 부담하기도 했고요. 아 근데 이게 빅베스도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이게 그냥 손실액만 늘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현대건설은 매출도 잘 나오고 수주잔고도 넉넉하단 말이에요. 워낙 큰 회사니까. 수주잔고만 보더라도 매년 증가해서 2024년도에는 거의 100조 원에 육박을 해요. 빅베스로 불안 요소였던 손실들의 하방을 보여주고 이제 넉넉한 수주잔고와 함께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아무리 망가져도 모회사 현대차가 버티고 서 있거든요. 현대차의 2024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14조 원입니다. 현대건설의 빅베스 효과까지 다 포함한 게 14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매출도 좋고 수주잔고도 좋고 그런 걸 다 차치해서 정말 최악을 가정해도 현대차라는 모회사가 이제 뒤에서 충분한 지원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빅베스 이후의 반응이 괜찮았어요.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일 이후에 3일 동안 주가가 20% 넘게 올랐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는군요. 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표면적으로 못 믿게 돼요. 해외 플랜트 어려웠던 게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근까지 뭐 괜찮았다고 공시하다가 불과 3개월 동안 추정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전혀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처럼 바뀌어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아 뭐야 그럼 믿어도 돼? 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대감이니까요. 현대건설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3년간 2% 중반대를 유지를 해왔어요. 24년도 3분기도 2% 초반대는 유지를 했죠. 근데 추정을 변경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조 원 수준으로 영업 손실로 바뀌게 됐죠. 그렇다면 GS건설이 달성한 올해 영업이익률 2%는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GS건설이 공개한 재무제표나 주석상으로 보면 유의미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선 단기 주석상으로 추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단기손익 효과는 2,300억 원 정도로만 파악이 되거든요. 현대건설이 이제 1년 누계했을 때 2.9조 원 정도였으니까 확실히 이에 비해서는 GS건설은 제한적인 걸로 공시가 확인이 되죠. 또 계약상 완성기한 대비 대부분 뭐 진행률이 큰 차이도 없어요. 공기가 연장되거나 할 가능성도 크게 없다는 뜻이죠. 수주잔고
시장구도 좋아요. 24년 9월 기준으로 56.7조 원이니까 또 최근 추세상으로 가장 고점이기도 하고 아파트 공급 실적도 수도권 위주의 안전한 사업장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성능 괜찮은데요? 23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89%였던 게 이게 빅베스가 아니었던 거냐고 의심할 수는 있는데 이건 추정 변경의 효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제일 큰 건 23년도 당시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였습니다. 네, 맞아요. 일명 순살자의 사태죠. 모두가 아는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붕괴된 초유의 사건이 좀 발생을 했었죠.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GS건설은 23년도 말에 대규모 충당 부채를 인식했고 그에 따라서 손실액이 저렇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죠. 아래 표가 GS건설의 3개년도의 부채를 발췌한 건데요. 충당 부채가 22년도 말에 6,800억 원에서 23년도 말에 1.45조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부실 시공의 뼈아픈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추정 변경은 아닙니다. 조금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인 거죠. 타사의 빅베스가 변경된 경영진이나 회사에는 좋은 일일지 몰라요. 근데 이건 업계 전반에는 악영향이 발생을 합니다. GS건설의 공시정보상으로는 지금 문제되는 게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건설업 재무제표는 추정의 요소가 많다 보니까 신뢰성이 타업종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빅베스는 회계 전반에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말 그대로 상반된 재무제표를 좀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향후 미래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 재무제표처럼 말 그대로 미래도 좀 상반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두 회사는 사실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빅5 시공사고 요즘 시공사들 어려운데 1군 시공사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두 회사한테 수주가 몰리는 것도 맞고 모 회사의 지원 여력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회사의 미래는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선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건 회계는 기업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회계 추정도 원칙적으로는 회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회계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합리성뿐만 아니라 일관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회사가 일관된 판단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건설은 이번에 빅베스를 시행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인식했다고 말을 했어요.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끝까지 숨기는 것보다야 당연히 나은 판단이죠. 하지만 업계 전반에 불거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는 건설사 재무제표는 원래 고무줄이라는 인식이 좀 많기는 해요. 추정이 개입된 요소가 워낙 많고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다시 빅베스를 했다는 건 건설사 재무제표가 역시나 그렇지 라는 인식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야 기업 지원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반응도 빅베스가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나아야 하는 다른 중소형 건설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사실 좋은 효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탄탄한 내실을 자랑하는 건설사더라도 사람들이 그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설업계의 리더로서 시장 전반을 살필 수 있는 리더십이 다소 아쉬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